자, 잘 쉬고 오셨나요? 아유, 공부하실 때는 일부러라도 달달한 거 드시면서 시험장에 가실 때 초코바 챙겨가는 거 아시죠? 일부러 당 충전을 하시면서 따끈한 차 한 잔 드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바람 꼭 쐬시고. 자,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 들어왔던 사항 가볍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두 번째 봤던 판례, 두 번째 문제에서 봤던 요 판례에서 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이 부분이 이 징계처분사유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정말 시간이 없다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 부분만 적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같이 쓰고 싶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단락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꾸며주고 있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반드시 처분권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해서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다? 방어의 기회를 주고 불복의 기회를 주고 소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지금 사안에서 이런 입법 목적에 비춰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고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니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3조 2항 9호에 나와 있는 요 예시된 사유 중에 하나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이런 처분인데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거나 혹은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불복의 기회, 방어의 준비의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답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만 서술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의미와 취지가 이런 곳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왔던 질문이 바로 이 부분. 여러분이 행정법 1차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위법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이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고 외웠던 중대명백설. 자, 중대명백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판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대명백설. 하자의 내용이 너무 중대. 그리고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이는 당해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된다. 그래서 중대명백설인데 중대명백설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된다?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한 요건, 요 요건 이 둘 중에 어느 한 요건을 결한 경우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건 뭐가 된다? 취소 사유가 된다. 이게 바로 중대명백설의 태도다. 이 기준을 먼저 보여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중대명백설을 보여주고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24조 이야기 그다음에 위법한 사유에 관한 처분권과 위반 사유 적시를 빠뜨린 경우 무효에 해당한다, 취소에 해당한다 이 사안을 적어주면서 기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사례를 보여주고 저는 이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서 사안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중대명백설이 뭔지는 물론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처분의 방식에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도 반드시 사례 문제 풀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조는 지났고 그렇다고 안 나온 건 아니고 3조는 지났고 3조 다음에 있는 4조를 볼 거예요. 자, 행정절차법 4조에 과연 무엇이 적용되어 있는가를 볼 건데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그럼 행정절차법 4조에는 1항에 신의성실이 있고 2항에 신뢰보호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되어 있는 4조 1항과 2항의 내용 특히 이 2항 신뢰보호의 원칙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 문제를 이제 같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사례 문제를 풀려면 무엇이 기준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앞서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봤듯이 과연 이 사례 문제를 풀려면 이 사례 문제에 적용되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원칙과 유예 사유로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법 규정을 적용해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판례 문제를 접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안 보실 테니까 살짝 올려드리면, 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2020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인데 실제 이 사례의 모티브가 된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2017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예요. 자, 여기까지 아셨다면 우리 뭐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전이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물음을 먼저 읽어본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물음 1. 자, 갑은 이미 2차례나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면서 왜 꼭 이번에만 이를 거부했을까? 그래서 친절한 교수님께서 또 이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야 라고 주장을 하신대요. 자,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근데 뭐가 있다? 여기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물음에서 딱 찍어서 물어봤잖아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요건에 비추어. 물어본 대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물음에서 자, 논점은 신뢰보호 원칙이야. 근데 그냥 쓰지 말고 니들이 막 소설 쓰지 말고 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무엇이니?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돼. 왜? 교수님은 이 요건을 찾으실 거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여러분의 답안지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 밑에 있는 답안지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왜 갑이 신뢰보호 원칙을 이렇게 힘주어 주장했는가? 자, 어업조합법인인 갑은 법인이네요. A시 관할구역 내 30만 제곱미터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비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그 후에 갑은 A 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사용허가를 2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돼 버렸다. 허가를 이미 2번이나 받았는데 못했어. 요즘 뭐 건설업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용기간이 만료돼 버렸네. 그래서 갑이 다시 이 센터를 건축하고자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자, A 시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너 내가 2번이나 해줬는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정이 좀 변해가지고, 야, 이런 공공시설 부족 심화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들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아니, 지금껏 2번 해줬는데 마지막 3-4번째 안 해줬대. 자, 근데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갑에게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 등을 아예 통지하지도 않았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 말고 뭔가 여기 있는 이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에 관한 뭔가 다른 문제가 또 숨어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까지의 사안을 가지고 갑이 아니 지금껏 2차례 내줬는데 왜 3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의 신뢰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요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을 봤더니 뭐에 빗대어서 써라? 그냥 신뢰보호 원칙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물어봤으면 여러분도 답을 무조건 사안의 해결이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이 요건을 한번 적시해주고 이 요건을 하나 대입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검토해서 답안지를 제출하셔야 돼요. 물론 귀찮아 보이실 수도 있어. 근데 뭐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뢰보호 원칙은 알고 있니?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건이 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법조문에 그냥 딸랑 한 줄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요건이 뭐지? 아, 판례가 있구나. 역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만 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신뢰보호 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대입해서 그 요건을 설시한 판례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판례 역시 요건이 무엇으로 적시해 놨는지 잘 살펴보고 그 요건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이 사안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깔끔하게 답안지에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주면 된다. 결국 이 문제도 앞서 봤던 이 두 문제랑 동일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 논점의 정리가 있고,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 규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이 신뢰보호 원칙을 설치한 판례가 있을 거고, 이거를 토대로 네 번째 사안해결에서 뭘 해줘야 된다? 그냥 사안해결만 쓰나요? 원칙 위반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에 비추어 검토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 요건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이 주장이 타당한지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디테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논점의 정리. 어떻게 써야 된다, 여러분? 너무 친절하게도 교수님이 사안의 논점의 정리 우리가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이 갑이 주장하는 바로 정확하게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에 따라서 우리는 검토해 볼 거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뭘 꼭 써야 될까요? 요거 두 단어를 꼭 써주셔야겠죠. 왜? 교수님이 답안지에서 요건에 비추어 검토하라고 해줬잖아.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검토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떻게든 이 두 가지는 꼭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검토해본다. 이게 아니고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해가지고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검토를 해준다 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다. 아시겠죠?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뢰보호 원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 1항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4조 2항에 신뢰보호 원칙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법규정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신뢰보호 원칙 1차 공부하실 때 행정법, 행정학 공부하실 때도 배우셨을 테고, 자,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뭔지 가볍게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학문적인 정의,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 법규정을 내려주면 아무래도 답안지의 이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떨어지겠죠? 그 중에 우리에게 걸리는 게 행정절차법 4조인 거. 4조. 그래서 학문상, 소위 말하는 강학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신뢰보호의 원칙, 특히 행정법상에서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이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런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개인이 너무 믿어. 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특히 너는 일반 사인도 아니고 행정청이잖아. 이렇게 신뢰한 경우에 이 개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라고 느껴지시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풀어서 쓰셔도 되는데, 요 정도만 적시하셔도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해하실 수 있고, 출제자분들도 본인들이 항상 보시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칙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가시면 된다. 다시 한번, 행정청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 하는 원칙이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 규정 4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조에 1항과 2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조를 읽어봤더니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뭐예요, 여러분? 신의에 따라 성실. 신의 성실의 원칙. 1항에 있는 내용. 4조 1항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먼저 적시해주고, 물론 나는 그냥 4조 2항에 있는 신뢰보호 원칙만 쓰고 싶어요. 안 쓰셔도 되겠지만 4조를 통틀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일반 원칙이고, 이 정도 분량이니까 써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빡빡하고 정밀하게 잘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특히 법령 등의 해석 또는 이런 관행, 행정청의 관행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공익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 매우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엇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여기서 제외하고 이 앞부분은
아까 우리가 3조에서 원칙과 예외를 봤을 때 제외하고 부분이 예외에 해당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받아들였을 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런 경우는 빼고 요런 경우는 제외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요게 원칙이고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 법 규정에 이런 요건밖에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냥 요건에 따라서 검토해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을 실제 사례에서 판례가 어떻게 요건을 잡아서 적용했는지 그 요건을 검색해 봐야 된다. 그 요건이 몇 가지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추천드려서 6가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 요건을 이제 보실 거고 이 신뢰보호 원칙이 4조 2항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 요건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이 요건이 지금 법규정에서도 보셨지만 법규정에 요건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요건은 사실 판례가 해석하는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건을 요건이라고 쓰셨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냥 판례가 생각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요건에 따라 검토를 해야 되고 목차상에 당연히 요건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요건이라 적어주고 단 내용은 판례가 설치하는 내용을 적어준다. 아까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교과서에 5가지로 나와 있고 실제로도 5가지지만 저는 한 가지 6번을 더 추가해서 넣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훑어보겠습니다. 자, 판례가 설치하는 신뢰보호 원칙의 가장 첫 번째 요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 그냥 뭐 이렇게 사담을 나누거나 뭐 그냥 여보세요 뭐 잘 아는 공무원이야 뭐 옆집 아저씨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개인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행정청의 공적인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먼저 해야 되고 견해 표명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어. 내가 일부러 막 곡해해서 이상하게 해석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어. 바로 그 공적 견해, 그 공적인 견해를 이 사람이 정당하다고 신뢰를 한 상태에서 그때 개인이 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 이해했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직접 견해 표명 뒤에 제대로 신뢰한 다음에 행위로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견해 표명, 신뢰, 행위까지 나갔고. 자, 근데 이 나의 신뢰가 깨지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처분을 한 거예요. 반대되는 처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반하는 처분을 했는데 이 반하는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신뢰해서 행위로 나아간 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초래되어야 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했는데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초래가 안 됐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닌 거죠. 결과가 초래돼야 신뢰보호 원칙 위반임을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하는 처분도 했고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된다. 처분과 결과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처분과 그에 따른 침해 결과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건. 자, 그리고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 여기 있잖아요. 4조 2항. 여기 4조 2항에 이게 받아들여졌을 때, 신뢰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규정에 있는 이 요건을 판례가 5번째 요건으로 설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법 규정에 있는 이 요건 하나가 여기 5번에 들어간다. 그러면 법 규정을 외우고 판례는 몇 번까지 외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5번 빼고 1, 2, 3, 4, 6번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요건 하나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소위 말하는 5가지 요건에 해당하고 마지막 6번을 제가 왜 일부러 써드렸냐,
여기까지 써주시면 정말 퀄리티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답안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판례가 여기까지 설치를 꼭 해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거를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지켜줘야 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그 얘기를 누가 했니? 그 사람 누구야? 하는 일은 뭐야?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개인이 그 이야기를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이 몇 가지 요소들을 비추어 뭘로 판단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를 깊숙이 따져보고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모든 행정청의 행위,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요건을 판단할 때 그냥 무턱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의 지위와 임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과연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술 먹고 술자리에서 막 사담으로 한 이야기를 그냥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었다 주장하면 그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가 설치하는 5가지 요건,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찝어볼게요, 여러분. 5가지 요건: 공적인 견해 표명, 그리고 개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겠죠, 신뢰하는데.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행위로 나가야 된다. 공적 견해 표명은 규칙 사유 없어야 되고 행위로 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요건 중에 하나, 처분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돼야 된다. 그리고 법규정상에 나왔던 5번째 요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 5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판례가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 6번째는 깍두기처럼 나오는 거지만 대부분의 신뢰보호 원칙 판례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니 여기까지 적어주면 매우 충실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 자, 요건을 적었어. 요건을 쭉 살펴봤어. 그걸로 끝? 아니죠,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면 이 파트는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규정 쓸 때 원칙 무조건 써주시는 것처럼 신뢰보호 원칙은 이런 거예요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문제 물음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판례가 해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해석을 했다? 중대 명백성. 우리 쉬는 시간에 아까 질문을 50분도 설명드렸죠.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뭐다? 더하기 외관상 명백한 경우, 그럼 뭐다? 무효. 둘 다 해당이 돼야 무효다. 근데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된다? 그럼 뭐다? 취소. 이게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겠죠. 똑같이.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해서 위법하다. 효력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얘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알아보고 효력도 알아봤어. 아까 물음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물음에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교수님 뭘 물어봤어요?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안 해결에서 뭘 써줘야 된다? 판례가 설치했던 요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거.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건 5가지. 자, 사안 해결. 자, A시장이 2차례 사용의 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계속하여 신뢰의 대상이 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몇 번이야? 1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데 갑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번. 또한 갑이 이에 상하는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신뢰에 기초한 행위 없었고, 행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없었겠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결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도 없었고 결과도 없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요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 요건별로 적용해서 A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 물음에서 여러분한테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음에서 요건에 비추어서 판단해 달라고 했죠. 여기 물음에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판단해 주세요. 요건을 반드시 사안 해결에 대입해서 해주셔야 된다. 사안 해결.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잊지 마세요. 제가 중복해서 계속 설명드렸어요. 기초에서 행위도 하고 처분하고 결과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눌락되면 적용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뢰보호 원칙 잊지 마시고 5가지 요건, 그리고 제가 답안지에 적어드렸던 판례의 판단 기준 6번째까지 이해하시고 뭐까지 꼭 적어야 된다? 효력까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 신뢰보호 원칙이 나온다면 이와 거의 흡사한 동일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사안 해결을 어떻게 써야 된다? 요건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준다. 왜? 그 요건이 제일 중요한 판례의 태도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가 아직 안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상당히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쉽지 않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부터 보실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예상되는 문제에 불과해. 예상되는 문제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슬쩍 들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요런 판례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틀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판례에 너무 꽂혀서 깊이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이 문제에 해당 논점은 요런 부분일 거예요 라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딱딱 집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재미난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또 꽂히시는 분이 있어. 대한민국. 실제 사례예요, 여러분.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 갑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KBS로부터 수신료 증선물을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군부대, 실제 사례에서는 그 영내에 사시는 분들 삐우크기 같은 그런 부대였어요. 공군부대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공군 땡땡 전투비행장 영내 독신자 숙소 및 외래자 숙소에 위치한 TV 수송기에 부과된 수신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방송공사 KBS 을은 국가에 대해서, 여기 갑이 대한민국인데 국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슨 문제예요? 아까 이거 사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TV 수신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문제?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보이시죠? 이 처분이었던 거. 이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된다. 뭐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만 이미 우리는 이 표를 한번 봤으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의 또 하나의 논점은 뭐였다? 3조.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와 같이 연동돼서 나올 수 있었다? 당사자 등의 자격. 행정절차법 구조에 적용된 당사자 등의 자격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문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KBS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물음에 뭐라고 돼 있냐? 자, KBS 의뢰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사례 문제 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2가지. 근데 지금 이 논점이 뭐였다? 하나는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적용되니 안 되니. 우리가 이미 이 앞 시간에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적용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적용 범위가 하나 있는 건 맞겠구나. 근데 아까 그 표에서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몰래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다면 행정절차법 그 정의규정 2조 4호에 있는 당사자 등이 국가는 과연 포함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구조에 나와 있는 그 범위 안에도 들어가는 걸까?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행정절차법 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건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 왜? 일반 사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니까. 국가니까. 아니, 국가는 그냥 행정청 아니야? 아니, 무슨 저거를 일반 사인으로 똑같이 볼 수 있나? 아니, 그냥 국가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논점은, 이 앞부분은 이미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해서 파악했던 부분인데, 뒷부분에 새로 더해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2조 4호에 나와 있는 당사자 등의 정의 개념, 그리고 구조에 있는 당사자 등의 범위에 과연 국가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게 포인트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바탕은, 반찬은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자, 머릿속에서 이미 기본적인 바탕은 이미 차려져 있는 거야. 왜? 우린 이미 논점을 뽑았으니까. 자, 논점의 정리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국가에 대해서 KBS가 행정처분, 수신료 부과처분을 했잖아. 그때 행정절차법 3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당사자 등에 적용이 되나요? 9조. 그리고 이 당사자 등의 정의 규정이 어디에 있다? 2조 4호에 있다. 그냥 이 두 가지 논점을 검토해 보겠다. 자, 법규정은 나왔어. 그럼 판례가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도 사실 뭘 겨냥하고 나온 거다? 법규정은 3조와 2조 4호 9조에 관한 문제인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역시 판례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된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저와 같이 보실 거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실전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조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가 하나 더 된다? 2조 4호에 나올 이 당사자. 여기에 국가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2조 4호와 9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된다. 자, 3조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한번 훑어봤어요, 여러분. 그 표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판례야, 여러분. 자, 뭐 적어야 돼요, 여러분? 뭐 적어야 돼요? 법규정 적어야죠. 우리는 사례 문제, 법규정, 원칙 예외, 판례 문제, 법규정, 원칙 예외. 해석할 거니까. 자,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정. 당사자가 과연 뭔데? 응? 아니, 여기서 해석이 되는 이 당사자에 국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문제되잖아요, 여러분. 당사자의 정의 규정이 2조 4호에 있다. 하나씩 읽어봤더니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핵심 단어가 뭐다? 이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사람. 행정청이 저한테 처분하면 제가 당사자야. 아시겠죠? 직접, 간접 이렇게 숨어있는 거 아니고 직접 그 당사자가 되는 그 사람. 근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있네. 누구야? 행정청이. 행정청이. 직권 또는 이 사람의 신청에 따라서 이 절차에 참여하게 만든 이해관계인. 행정청이 본인이 스스로 가서 저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너도 참여해 라고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 신청 받아서 저도 참여해야겠어요 라고 해서 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 처분에 직접 상대가 되는 사람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참여하게 만든 이 이해관계,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자,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야? 어디까지? 그냥 전부 다 포함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구조가 나온다. 구조를 봤더니 차연이, 저, 법인, 회사, 법인 아닌 사장, 뭐 비영리 재단,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아니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는 처분에 대해서 그 직접 상대방이 되거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한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이 규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 보면 된다. 그게 판례가 설치하는 내용이다. 자, 법규정 하나 더 적어야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설마 지금 한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진하게 공부했던 거, 행정절차법 3조의 적용범위. 우리 어떻게 적었었죠? 적용범위? 우리 간단히, 우리 벌써 두 문제나 풀었어요, 여러분. 원칙부터 무조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처분 등 행정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살짝 리마인드 해볼까요, 여러분? 예외 사유였죠.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행령 2조, 그 밑에 있는 독점규제법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제 슬슬 기억나시죠? 자, 그럼 뭐 적어야 돼요, 여러분? 원칙 적었으니까 예외 사유 적어야죠.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예외 사유가 3조,
2항에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제가 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만약에 예외사유 이렇게 쭉 적어줘야 되는 그런 답안지 형식을 빌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국회 의결에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면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형사, 보안처분, 관계법령,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외교인데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항,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힘주어 정확하게 서술해 줘야 되는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병역법, 외국인의 출입국, 공무원 인사등의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알선정 등등등.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는 예시적으로 4가지만 있지만 시행령에 몇 개가 있었다? 11개가 있었다. 이 사항 중에 뭐가 중요하다?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또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 등은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11개 더하기 성질상 혹은 11개 더하기 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적용이 제외된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2번 풀어봤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도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다. 오늘 저녁에 한번 더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적용 범위, 원칙, 예외 적어주죠.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문제를 낸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된다. 이 문제에서 과연 그래서 판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판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 침해적 행정처분이 뭐예요, 여러분? 침해적 행정처분. 무엇을 침해한다는 거야? 무엇을 침해한다는 거야? 21조 앞에 사전통지에 나와 있는 침익적 처분, 침해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판례는 자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21조, 22조, 23조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절차적 요건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절차적 요건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여기서 정한 21조, 22조, 23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판례의 원칙. 판례의 원칙.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이 가끔 생략하는 아주 안 좋은 실수를 하셔요. 그게 바로 이거다. 왜? 침해적 행정처분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 그게 바로 이미 시험을 몇 번 치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전통지와 거부처분 문제였다. 거부처분이 이게 과연 거부처분, 이거 침해적 처분인가? 라는 논의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거부처분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판례가 갖고 있는 원칙적인 태도다. 자, 원칙을 보셨으면 판례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1번과 2번으로 나눠놨으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 뭐예요? 2조 4호 그리고 9조. 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제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외를 했으면 당사자가 아닌 건데 제외를 안 했으니까 당사자 등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선.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첫 시간에 목이 아프도록 공부한 3조 2항 1호부터 9호까지. 시험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이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하고 있죠. 시행령에서 11가지를 보여줬잖아. 시행령 2조 적용 제외 사유에서 11가지 사유를 보여줬고 3조 2항에서 앞에 4가지만 썼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있는 열거된 거를 예시적으로 4개만 뽑아서 쓴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 사유 열거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열거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제외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이것도 적용. 당사자에도 포함되고
적용 범위에도 포함된다. 그렇죠? 예외 사유에 해당 안 되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사자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조문으로 표시하면 2조 4호와 9조에 의해서 국가도 당사자 등이 되는 거고, 3조에 대한 적용 예외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3조의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도 되고 적용도 된다. 당사자도 되고 적용도 된다. 반대로 써놔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당사자도 되고 적용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이러한 규정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나라도, 국가도, 대한민국도 침해적 행정처분 뭐예요, 여러분? 수신료 내라고 했잖아. 아니, 대한민국 공군부대 돈 내라. 불이익 입장으로 돈 내라. 좀 공짜로 해줄 법도 한데 돈을 내래. 그래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야. 똑같이 취급하라 이거. 똑같이 취급해. 그러므로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뭐가 된다?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 돈 많잖아. 돈 좀 내. 그 TV 수신료 좀 내라. 왜 이거 안 내겠다고 막,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수신료 그거 안 내겠다고 지금 여기 대법원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판례가 어떻게 설치를 했어? 국가 능에도 당사자 등이 해당이 되고 행정절차법에 적용도 받으니까 야, 니네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도 당연히 행정처분할 때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판례는 맨 위에 원칙을 설치해 주면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칙적인 이런 절차적 요건을 지켜줘야 되는데, 1번에서 해석을 해본 것처럼 행정절차법 2조 4호와 9조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도 않고 적용 범위에 대해 예외 사유에도 없어. 그러면 당사자 등도 되는 거고 적용도 되는 거야. 그러므로 결론, 적용된다.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다. 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판례의 말이 우리의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판례의 말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비록 판사님들 아니지만 판례의 결론에 따라서, 자,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침익적 처분이라고 썼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침해적 표현이라고 써도 되겠죠. 판례하고 동일하게. 침해적 처분은 적법 절차의 원칙 및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국가도 당사자 등에 해당되고 적용 범위 3조에 대한 예외 사유도 포함이 안 되니까 뭐다? 결국 이 말도 다시 뒤집어 보면 적용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실제 사례는 되게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쪼잔한 재밌는 사례였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례를 어떤 법 규정을 넣어야 되지? 판례가 어떻게 설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전에서 막상 부닥쳐 보면 이 판례의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여기 설치된 판례의 원칙 부분,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이 원칙 부분과 이 밑에 있는 이 근거가 되는 부분, 왜 그래서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나눠서 써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 대한민국에 대한 수신료 부과 처분을 KBS가 했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판례가 왜 그게 적용된다고 했는지, 요 세 파트를 반드시 한 번 더 숙지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재미난 사례가 있었다. 대한민국도 당사자 등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당사자가 해당되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다 실어놓지 않았을까? 다음 문제 보시면 바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 중에 하나. 어떤 문제였어요? 자, 우리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 물음부터 봐야 된다. 자, 2024년에 나왔던 당사자 등에 관한 문제. 뭐하고 겹쳐서 나왔죠, 여러분?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물음 1에서 을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후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자, 신고 후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어디에 체크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 A 시장이 을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이 수리 처분에 있어서 갑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뭐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사자 등.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문제하고 뭐가 똑같다? 적용 범위도 아니라, 적용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등이니까 2조 4호와
구조의 문제를 써주면 된다. 근데 이것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있잖아요. 이 신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겠니? 라는 문제가 플러스 돼서 나왔다. 플러스 돼서 나왔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그의 소유인 A씨 소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지점 영업을 해오던 중에 지방세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가 됐어. 근데 을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이런데 자꾸 신경 쓰시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물음을 먼저 봤으니까 이 물음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근거가 되는 사안들이 나오면 그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관할 행정처인 A시장에게 뭘 했다? 유흥점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여기에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뭘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받은 3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한 이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기간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간접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렇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첫 번째 물음을 해석할 때 파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뭐다? 자, 을이 소유권 명의를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관할 행정처인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단 말이지. 이 신고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신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고, 이 신고가 과연 어떤 신고이길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걸까? 라는데 혹시 판례가 있진 않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뻔하게 나왔죠. 우린 이미 물음에서 하나를 파악했잖아. 당사자 등 2조 4호와 구조에 관한 이야기 논점에 하나가 있고, 이 신고에 관한 뭔가가 또 있겠구나. 아, 신고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40조가 있네. 근데 여기서 조항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법적 성질을 설명하래. 자, 그러면 뭘 또 알아야 된다? 결국은 또 판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판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십니다. 자, 논점 변형이 어떻게 써야 된다? 매우 담백하게 물어본 거 그대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 자, 첫 번째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뭐부터 시작한다? 법적 성질이 뭔지를 알려면 신고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신고가 뭔데? 자, 신고란 사인이 제가 공법적 효과 발생, 행정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해서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면 이러한 목적으로 행정청에 일정한 나의 사실을 알리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신고라 말한다. 강학상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적으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왜? 여기서 반드시 키워드가 돼야 되는 사실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 요 두 가지 꼭 빼놓지 말고 서술하시면 되고. 자, 신고가 뭔지 알아봤어. 근데 뭐가 하나 더 남았다? 아니, 그래서 그럼 행정절차법상 신고가 또 뭐가 있지? 종류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 어떻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 이거는 강학상 용어예요. 그냥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수험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구나 라고 만든 거니까, 요렇게 그냥 적당히 비벼서 쓴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요렇게 써서 위아래를 비교해서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요렇게 체크해 두시고, 요렇게 대별이 되는데 그 기준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건지 수리를 요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 수리를 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신고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기 완결적 신고인 거고, 이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수리를 받아야 되니까 행정상의 신고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요건을 포함이 되니까 행정요건적 신고예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 자기 완결적 신고가 무엇인지, 법령 등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제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그 뒤에 근거조항이 나와야겠죠. 행정절차법 40조가 일반적 규정이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에 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게 뭐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그냥 가서 신고함으로써 그냥 그걸로 효과가 발생되는 자기 완결적 신고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일반적인 근거가 행정절차법 40조가 된다. 그러면 반대로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요건적 신고는 뭘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일정한 사항을 통지한, 여기까지 똑같죠, 여러분? 근데 뭐가 필요해?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수리를 안 하면 신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통지함과 더불어서 수리까지 해줘야 된다. 근데 위에서는 통지하고 도달만 하면 발생해버린다. 쉽게 말해서 통지만으로 효과가 발생해버린다. 수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효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 이 신고를 받아줘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가 행정요건적 신고다. 그래서 이 이름 앞에 위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고 밑에는 수리를 요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된다. 자, 의도 알아보고 중도 알아봤으면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는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어떻게 해석하네? 요게 핵심이겠죠,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러분이 답안지에 쓰셔야 돼. 누구의 견해? 판례의 견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고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자, 어떻게 나뉜다? 둘로 나눠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이 신고를 누군가 하러 왔을 때 양수인이 신고하러 왔겠죠? 이 신고를 수리하는 이 행위는, 행정청의 이 행위는 양도자, 종전 소유주인 이 양도자에 대해서 내주었던 영업허가 등을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이 양수인이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다. 여러분, 행위가 몇 개? 효과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타나죠. 근데 행위는 뭐 하나만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1차 행정법 때 공부하셨을? 하나의 신고 수리 행위만으로 양도인과 양수자에게 두 개의 행정행위 효과가 발생한 거야. 이걸 강학상 복효적 행정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양도인에게는 종전에 냈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거고, 양수인에겐 다시 지위를 설정해 주는 거다. 이걸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례가 설시하는.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여러분?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 자, 판례가 해석을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은 이 수리 행위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처음에 봤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신고는 수리라는 요건 자체가 아예 없어. 근데 두 번째 봤던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반드시 요건으로 들어간다. 근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판례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라는 복효적 행정행위를 주는 행정요건적 신고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해석 내용 그대로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라고 써주고, 자, 두 문제 중에, 두 가지 논점 중에 하나 해결했죠?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 뭐겠어요? 우리가 요 전문제 TV 수신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 뭐만 공부하면 돼요? 어떤 거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법 규정이 먼저 나와야지. 왜? 여기도 뭔가 판례가 있을 거니까. 그죠? 여기도 뭔가 판례가 있을 거야. 법 규정 쓰고 판례 쓰고. 사례 문제. 자, 2조 4호. 또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 자, 2조 4호. 앞에서 우리가 썼던 거 똑같이 한 번 더 복습.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만든
이해관계인 이 두 사람이 당사자 등에 포함된다. 근데 포함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야? 그래서 이 범위를 확인해 봤더니 구조에 규정된 이 범위가 자연인, 법인, 법인하나손,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이 당사자 등에 포함된다. 2조 4호와 9조 요 내용을 통해서 당사자 등의 범위가 정의와 범위가 나온다. 적어주고 우리 앞에서 봤던 대한민국 그 사례와 똑같이 적어주고 자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잖아요.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니까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봐도 당사자 등에 해당하겠지 당연히 하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고 근데 지위를 승계해 준 거잖아. 혹시 행정절차법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없을까? 살펴봤더니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행정절차법상 규정 제10조에 보면 이러한 당사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다? 상속, 합병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승계한다. 당연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과 뭐 부채가 저한테 승계되는 것처럼 그리고 회사와 회사가 서로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회사 간의 법률관계가 모두 합병된 회사 이전되는 것처럼 당연히 승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사실상의 법률상이 아니고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법률적인 뭐 다른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당연 승계하는 지위 승계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처분의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으로만 양수한 사람은 법률상이 아니고 그냥 사실상으로 이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상 양수한 이 사례에서 상속이나 합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받으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이라는 요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정절차법 10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아랫부분이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자, 법 규정을 봤으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판례가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여러분? 그래서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판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아까 말했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뭐였죠? 행정요건적 신고를 수리하는 이 행정처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아까 복귀적 행정행위였죠?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제한하는 처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침익적, 침해적 처분. 맞죠?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종전의 영업자, 누구에서? 양도인.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뭘 해야 돼?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대. 뭐에 해당한다? 2조 4호에 나와있잖아. 2조 4호에 나와. 직접 그 상대가 되는 2조 4호, 그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내용.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 그래서 양도인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한 이 행정요건적 신고는 이 신고를 수리하는 그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서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된다. 어떤 처분을 제한해? 아까 복교적 행정행위에서 뭐였죠, 여러분? 뭐였죠? 양도인은 이 지위가 허가가 취소돼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양수인은 다시 설정이 됐잖아요. 이 허가가 취소된 요 행위가 바로 권익을 제한하는 거야. 나한테 허가가 있었는데 이 허가가 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그 처분이 있고 나서부터 바로 없어지는 거야. 나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야. 허가를 받았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결론이 뭐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왜? 아까 우리가 그 판례, 국가에 관한 판례에서 원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침해적 처분을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상의 그 절차적 요건,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등의 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당사자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 당사자에도 해당이 되고, 이 복회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권익을 침해받음으로써 행정절차법 규정의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판례의 태도다. 자, 그래서 사안을 봤더니 A는
절차법 규정, 2조 4호, 9조, 10조, 그리고 판례, 영업자 양도승계 지위에 따른 복효적 행정행위, 그 다음 방금 봤던 요 판례,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이 판례 등에 따르면 A시장의 의뢰 영업자 지시신고를 수리하는 이게 뭐였다? 행정요건적 신고였죠.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당사자 등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왜냐하면 신고법원은 여지껏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힘줘서 공부하지 않는 파트일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 신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대별되는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금 요 사안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고를 수리하는 그 순간에 효과가 하나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오는 저런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복효적 행정행위에 따라서 종전 영업자의 권익이 제한되는 침해적 처분을 받으니까 이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고 규정상의 소정의 행정조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 라고 판시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규정과 판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뭐라고 설치했는지 키워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쉬시고 요 다음 시간 또 넘어가고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